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전기회로의 길이가 L, 단면적이 S인 어떤 니크롬선이 R1, 길이가 OL, 단면이 S인 니크롬선이 R2다. R1, R2의 B는 얼마냐? 네? 자, 저항의 크기는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그랬다. 그죠? 그러면 자, R1 대 R2는 자, R1은 S분의 L이고 R2는 S분의 OL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LS 약분 같이 양쪽으로 딱 해주면 2분의 1대 5니까 1대 10의 비율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고요. 자, 그래서 2번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저항이 10배가 되면 I2는 0.5A가 되겠죠. 됐지? 네. 자, 3번. 자, 요거는 회로를 좀 같이 보면서 할게요. 자, 문제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 전구라고 돼 있어도 그냥 저항이라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가 얼마다 지금? 총 전압이 100V죠. 자, 이런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똑같이 가봅시다. V1, I1, R1, V2, I2, R2.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R2의 저항이 얼마? 10ohm이고 V1이 얼마다 지금? 90V죠. 일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를 찾아봅시다. 얘 직렬이야, 병렬이야? 직렬이잖아. 직렬일 때는 어떻게 된다? 전압은 합계죠. 즉 건전지 전압이 100V면 V1 더하기 V2가 100이라는 소리니까 어떻게? V2는 얼마? 10V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저절로 I2는 R2분의 V2니까 얼마? 1A가 되는 거고. 맞지? 여기가 1A면 여기도 몇 Ampere? 1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얼마? 90ohm이 되는 거죠. 그지?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거 기억, 니은이 각각 뭐였냐? 기억 V2. 자, 요거 V2 기억. 그 다음에 니은 1A. 됐죠? 자, 그 다음에 병렬에서 자, 여기 100V. 병렬이니까 여기가 100V면 여기도 100V겠죠. 맞지? 그러니까 V2 얘가 뭐다? 디귿. 근데 R2가 얼마다 지금? 여기가 10ohm.
그러면 여기서 바로 구하면 되네. I2는 10ohm분의 100V니까 얼마? 10A. 요렇게 풀이식 다 적는 게 3의 2. 그러니까 굳이 3의 2를 풀이 과정을 쓴다면 V2가 100V고 R2가 10ohm이기 때문에 I2는 R2분의 V2니까 10분의 100 해서 10A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지? 자, 4번 문제. 4번의 회로를 다시 그냥 저항을 쭉 한 줄로 보이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 회로가. 그죠? 근데 각각의 저항이 얼마다? 얘가 1ohm. 그 다음에 4ohm, 4ohm, 4ohm이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이거는 회로 전체적으로는 직렬 연결인데 요 부분만 뭐다? 지금 병렬인 상태죠. 그리고 병렬 회로 저항 계산할 때 지난주에 내가 팁을 미리 준 게 있지. 계산식으로 구해도 되지만 두 저항이 같을 때 합성 저항은 병렬이면 얼마가 된다? 반. 그럼 여기가 몇 옴? 2옴짜리 저항 한 개인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회로 전체 저항은 7옴이죠. R 합계는 7옴이 되는 거고. 문제 보면 V가 14V니까 I는 7분의 14 해서 2A가 될 거고, 그지?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라는데. 그럼 봐봐. 여기 2A니까 V1은 2V고 여기 2A, 여기도 2A가 흐르니까 V4는 8V고 회로 전체 전압이 14V니까 여기가 2V, 여기가 8V니까 여기는 몇 V가 걸린다? 4V가 걸려야 되겠지. 그래야지 2V, 4V, 8V 합쳐서 14V가 나오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풀이 과정과 단위를 사용하여 나타나시오. 이렇게 하면 되죠. 됐나요? 자, 시험. 일단 전류 파트의 세 번째 내용인 전자기인데 전자기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건 맞아. 실제로 중학생 애들 내신 시험 칠 때 보면 공부할 때 되게 회로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어려워하는 게 전자기 단원인데 전자기는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에 손으로 방향을 찾아주고 보이는 동작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신경 안 쓰고 대충 그런갑다 하고 눈으로만 보면서 안 따라 했다가 문제 풀 때 동작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이번 단원은 어느 정도 급이었냐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손목에 답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틀린다. 그건 답지를 안 본 거죠. 손을 안 보는 건 답지 안 보고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배우고 손동작만 잘 따라해도 틀릴 일이 없는 단원이거든.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자기력 혹은 자력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석과 자석 사이에서 나타나는 힘이고, 그리고 자성체라 그래가지고 자석의 성질을 띌 수 있는 금속들이 있어요. 원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고치게 되면 내용이 더 많아지는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철. 요 사이에서 생기는 상호작용입니다. 이게 즉 힘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석과 자석, 자성체와 자성체에 대해서는 결국 자기장 영역이 겹치게 되면서 나타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온 겁니다. 자기장. 자, 자기장. 과학에서 땡땡장이라고 부르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들어본 거 혹시 있냐? 무슨 장. 그거랑은 좀 다른 거.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해서 3종 세트입니다. 우리가 력장이라 그래서 영어로 쓰면 포스 필드입니다. 뜻은 그러면 뭐가 된다? 포스가 뜻이 뭔데? 니는 수업했잖아. 잠깐, 니는 했잖아, 저 앞에서.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포스가 나옵니다. 힘을 영어로 포스라 그래요. 필드는 뭔데요? 마당, 공간, 벌판. 그래서 이제 야구 보면은 내야수를 인필더, 외야수를 아웃필더라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역장이 되면 봐봐. 중력, 전기력, 자기력 셋 다 어떤 특징이 있는 힘이에요? 중력, 전기력, 자기력. 여기서 전기력은 정전기 말하는 겁니다. 그럼 중력, 전기력, 자기력이 뭐 어떤 공통점이 생긴다?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죠. 마찰력 이런 거, 탄성력 이런 건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 매달려 있거나. 얘는 떨어져서 있어도 되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자기장인데, 사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얘 배웠어요. 그리고 얘의 형상을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막대 자석에 A4지 한 장을 덮어놓고 A4지 위에다가 철가루를 홀홀홀 뿌려주면 어떻게 되죠? 자석 주위의 철가루들이
요런 식으로 줄을 서잖아. 맞지? 이렇게 줄을 서는 공간 자체를 자기장이라고 하고, 이 공간에 나타나는 이 선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은 그 방향을 이야기를 한다면 N에서 S를 향한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이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값을 자기장의 세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기력선 밀도 혹은 자기선속 밀도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N에서 S 방향으로, 같은 말로는 자석 주근의 나침반의 놓았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우리는 자기력선의,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은 저 자기력선에서 접선 방향이 됩니다. 오케이?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나침반을 놨다면 이쪽을 가리키고 있겠지. 여기에 나침반을 놨으면 S극 쪽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여기에 놨으면 요렇게, 여기에 놨으면 요렇게, 여기에 놓으면 이렇게, 여기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요렇게 되겠죠. 요거 방향 잘 보세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원래는 이 자기장이라는 게 자석 주위에만 나타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자석 주위에만 나타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그 도선 주위에도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거를 좀 더 세세하게 연구하고 정리한 학자의 이름이 앙페르. 앙페르의 미국식 발음이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앙페르 법칙 혹은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직선 도선주의. 지금 우리 ESC 책에는 여기에 바로 지금 코일 주위의 자기장 이야기만 바로 훅 들어가는데, 원래는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코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직선 도선주의. 전류가 이렇게 어떤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요런 생각을 해보죠. 그 전류에 대해서 수직인 어떤 가상의 평면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평면의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동심원이 그려집니다. 전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데 얘가 왜 오른손 나사 법칙이냐? 자, 지금부터는 손을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오른손 들고 엄지 방향을 전류 방향에다가 맞추고. 맞췄지? 오른손을 감아 보세요. 요렇게 감기지. 요렇게 감긴다. 그지? 그 말은 이 직선도선 주변에 자기력선이 돌아가는 방향이 요 방향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나침반을 깐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N극이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겠지. 요 전선 앞부분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을 것이고 전선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N극이 잡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돌고 있다고. 위에서 본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 그치? 반시계 방향. 자, 문제는 이 자기장의 방향을 늘 이렇게 입체적인 그림으로 그리기에는 쉽다 어렵다?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 전선 왼쪽은 요 수직면에 대해서 뚫고 나오는 방향이다. 그지? 자기력선이. 오른쪽 면은 자기력선이 그대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접선 방향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결을 한 겁니다. 볼펜 쪽이 뚫고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 뾰족하게 보이지. 이렇게 뚫고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X자 표시를 합니다. 너무 작나? 좀 더 크게 그릴까? 이게 뭐냐? 화살의 깃이고 화살의 촉인 거야.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겠죠. 이해가 돼? 그리고 요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하는 거는 이제 실제 학교 시험 레벨, 되게 어려운 레벨이 되면 같은 방향끼리 자기장이 겹쳐지면 자기장의 세기가 더 강해질 것이고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겹치게 되면 그 자기장의 세기가 상쇄돼서 약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기장의 세기를 뭐 하는 거? 부호로 표현하는 게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취급해서 계산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거리 r 떨어진 어떤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한다면 자기장의 세기는 기호 b를 쓴단 말이에요. 그 b의 크기는
R분의 I에 비례합니다. 뭐?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 자기력선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렸다? 안쪽에는 간격을 촘촘하게 그렸지.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간격이 어떻게? 널찍널찍하게 그렸잖아. 그 말은 어느 쪽이 자기장색이 더 세다? 전선 가까운 쪽, 먼 쪽? 가까운 쪽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응? 실제로 그래서 계산 문제의 예시하고요. 초등학교 때 나온 응용 문제 하나에 대한 거, 방향하고가 있는데, 자, 계산 문제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하나 짚어드릴게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여기서 같은 거리에 떨어진 세 점, 기억, 니은, 디귿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 세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이 된다? 거리가 1대 2대 3이죠. 그러면 자기장 세기의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 힌트.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반비례, 전류 세기의 비례. 전류 세기는 같으니까 거리의 반비례 한다는 것만 가지고 답을 하면 되잖아. 거리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2대 3이잖아. 그러면 자기장 세기의 비는 몇 대 몇 대 몇? 네, 이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틀렸습니다. 갑자기 멘붕 왔지? 3대 2대 1이라고 해서 틀렸다 하니까. 네, 거리의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1대 2대 3의 반비례를 3대 2대 1이라고 하는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네, 저렇게 가야 되는 거야, 원래. 그래서 6대 3대 2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두 개의 반비례는 위치 바꿔도 돼. 맞지? 두 개의 반비례는 봐봐. A 대 B의 반비례는 원래는 A분의 1 대 B분의 1이니까 AB분의 B 대 AB분의 A가 돼서 B 대 A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과정을 생략하고 얘 반비례는 이거라고 외워버린 거야. 그래서 딱 시험 문제를 A 대 B 대 C의 반비례는 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A분의 1 대 B분의 1 대 C분의 1이 돼서 ABC분의 BC 대 ABC분의 CA 대 ABC분의 AB가 돼서 BC 대 CA 대 AB가 돼서 6대 3대 2가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 분명히 내가 선생님이 예전에 아이들 초등학교 때도 학교 시험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성적표도 나오고 할 때가. 그때 나왔던 문제인데 아마 지금도 교육과정상 초등에 있는 걸로 알아요. 요런 문제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곳 위에 전선 위에 나침반이 있다면 나침반의 N극은 어느 쪽으로 가리킬까? 단 지구의 자기장은 무시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전선 앞 위에 있는 자석이잖아.
그럼 굳이 따지자면 여기로 따지면 요 위치에 있는 나침반이겠죠. 맞지?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전류는 밑으로 흐르고 있고요. 나침반이 전선 아래쪽에 깔려 있어요, 이번엔. 그럼 어느 쪽일까? 왼쪽? 봐봐. 전류 밑으로 오르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감기잖아. 근데 요 나침반 위치는 여기에요, 요 뒤쪽이에요? 뒤쪽이지. 맞지? 그래서 이 문제의 나침반은 얘도 오른쪽이에요. 둘 다 바꿨잖아. 전류 방향도 뒤집어지고 나침반 위치도 뒤집어졌잖아. 이렇게 외워도 되고 요렇게 도는 자기장, 요렇게 도는 자기장이다라고 해서 이해를 해도 되고. 사실 시험 기간에 되면 손가락 욕을 포함해가지고 좀 더 쉽고 빠르게 실수 없이 푸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지금 가르쳐 줄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은 요 오른손 감는 거를 토대로 정확하게 감기는 쪽으로 N극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알겠지? 일단 요거 필기. 절반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원형 도선과 코일입니다. 자, 원형 도선. 전류가 이렇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가정할 때, 결국 우리가 원이라는 거는 무수히 짧은 직선 도선이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연결해 있는 거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각 부분에서의 전류는 그 원의 접선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인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각 부분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돌겠지? 그러면 얘는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반대로 여기도 이렇게 돌고 있을 거 아니야? 자기장들이. 굳이 표시를 하자면 원 도선 안쪽이 전부 다 자기장 방향이 어떤 방향이다? 종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이다. 그치? 원 바깥쪽이 전부 다 종이 면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치? 그러면 요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 원의 한가운데는. 나오는 방향들이 다 합쳐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가운데 방향도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자, 이 경우 방향을 쉽게 찾는 법. 아까 우리 직선도선에서는 엄지가 전류고 손가락 감기는 게 자기장이었죠. 맞지? 원형 도선일 때부터는 그 방법 그대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전류가 지금 반시계로 돌잖아? 전류 도는 대로 손을 이렇게 감으면 엄지가 무슨 방향이다? 그 중심의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죠. 그러면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만약에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면 요 가운데 자기력선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지. 이렇게 돌았으니까. 맞지?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이해가 되죠? 자, 이 경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원형도선은 정중심점의 자기장의 세기만을 구할 수 있고요. 그때는 반지름의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합니다. 원형도선은 사실 원형도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코일. 개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장 불만인 건 학교 쌤들이 코일을 너무 못 그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코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립니다. 감겨있는 방향이 느껴지죠?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감느냐? 해놓고 요렇게 그려놔요. 똑같이 감아놓은 거 맞습니다. 심각하죠, 이거? 시험지에서 보면. 이렇게만 그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자, 요거는 잠깐 펌 하나 보여줄게요. 결국 솔레노이드라는 거는 요렇게 어떤 도선에 대해 전선이 이렇게 촘촘하게 많은 바퀴수로 똘똘똘 감겨 있는 거를 솔레노이드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내 손에다 가만 선이 굵어 잘 안 감기네. 자, 중요한 건 봐봐. 요렇게 보면 솔레노이드처럼 감겼잖아요. 맞지? 근데 이걸 요렇게 돌려서 보면 원형도선이지. 요렇게는 솔레노이드인데 요렇게는 원형도선 여러 바퀴 감겨 있는 거랑 같잖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거냐? 바로 뭐냐면 코일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원형도선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거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건전지는 긴 게 플러스다, 짧은 게 플러스다? 네, 긴 게 플러스 극이죠. 그러면 전류 방향은 여기서 나간 전류는 솔레노이드 뒤쪽을 타고 올라가서 앞쪽으로 돌아 내려오는 형태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즉 얘는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이렇게 감겨 있으니까 자기력선이 어느 쪽으로 나간다?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겠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간다는 말은 이쪽에서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지. 그죠? 그리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균일합니다.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솔레노이드, 즉 코일의 자기력선의 형태는 뭐와 매우 닮았다? 막대자석이랑 모양이 똑같아 보이죠. 즉 요렇게 감았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쪽이 무슨 극이다? 자석의? 막대자석의 들어가는 쪽이 S극인 형태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느 쪽이 N극인지 맞추기 놀이를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느 쪽이 N극? 왼쪽인 거 알겠어? 위에 거랑 솔레노이드 모양은 같은데 건전지가 반대로 꽂혔죠. 이렇게 비교할 거리가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찾을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긴 쪽이 플러스랬잖아. 그러면 그쪽에서 나간 전류가 앞에서 뒤로 넘어가잖아, 이번에는. 맞지? 이렇게 감긴 거야. 이쪽이 인각인 거지. 반대로 한번 가볼까? 자, 이번에는 어느 쪽의 인극이게? 아까 요거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자기력선은 요렇게 됐었거든. 오른손으로, 누가 왼손으로 잡으래? 딱 15년 전이었으면 제가 손에 바로 회초리 날라갔다. 작 같은 걸로 딱. 누가 왼손으로 하래 하면서.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다 시험 치게 했어요. 손 반대로 들면 때렸어. 왼쪽인 것 같아, 오른쪽인 것 같아. 자, 방법 똑같아요. 어디가 플러스 극이다? 긴 거. 그래서 전선이 앞에서 뒤로 가겠다. 그럼 왼쪽에 N극이 맞아요. 알겠어요? 자, 이런 코일에 자기장 세기는 이렇게 적히거든요. 공식상으로는. 근데 원래 이 공식의 진짜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따지고 봅시다. I는 뭐죠? 전류죠. 그리고 여기서 요 N이었던 거, 소문자 N 있잖아, 소문자 N. 이 소문자 N의 뜻이 진짜 중요한데, 이 소문자 N 부분이 요만큼이에요. 자, 과학에서 그 소문자 L은 주로 무슨 뜻으로 쓰게? L은 뜻이 어떤 거를 뜻하는 기호일까요? L. 네, 길이입니다. 대문자에는 감은 횟수예요. 그러면 솔레노이드로 와보자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다?
L이야. 그리고 봐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땡땡땡땡 N 바퀴. 감은 횟수라고. 그러면 소문자 N의 뜻은 솔레노이드 길이당 감은 횟수가 되죠. 무슨 뜻이다? 길이당 감은 수? 얼마나 솔레노이드를 촘촘하게 감았느냐가 자기장 세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이거 N. 선생님이 맨 처음에 학원 분필을 잡고 학원을 시작할 때 원래 과학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 나는 영어 강사로 시작을 했었는데 한 1년 아르바이트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력이 있는 선생님처럼 보여야 한다고 필기체와 정자체의 중간 글꼴처럼 쓰게 연습을 하라고 처음 다니기 시작했던 학원 원장님이 트레이닝을 시켜서 나는 그래서 얘고 얘가 얘입니다. 앞쪽 대가리가 필기체처럼 좀 길게 나오는 편이에요. 알겠지? N이에요, N. 네. 그래서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느냐라는 거고. 자, 요 부분이 이제 아까 요 공식까지는 없었잖아. 얘가 뭐냐면 심화의 개념으로 감긴 물질의 투자율입니다. 감은 물질의 투자율. 즉, 요 원통, 요 내부 있잖아. 요 안쪽 공간. 요 기호는 뮤라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으로 원래는 요렇게 쓰는 글자예요. U자 비슷한 거 하게 그리스 알파벳이 있는데 뜻은 투자율. 어떤 물질의 자기장이 통과를 하잖아. 그러면 이 통과되는 자기장에 이 물질이 영향을 미쳐요. 물질마다. 그런데 어떤 물질은 자기장이 통과되지 못하게 차단을 시켜주는 금속이 있고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상관없이 어떤 물질은 옆에 자기장이 통과할 때 오히려 그 세기를 더 뻥튀기 시켜주는 물질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뻥튀기를 시켜주는 물질이 뭐냐? 바로 철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과학 시간에 전자석 만들기가 있었을걸요?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쇠못에다가 종이 한 장 감은 뒤에 에나멜선을 막 100바퀴, 200바퀴 촘촘 계속 감았던 기억하죠? 그때 그 쇠못은 아마 담임 선생님들이 나눠줬을 거예요. 과학 전담 선생님이나. 왜? 달궜다가 식힌 선철화된 쇠못, 연철이 된 쇠못을 써야 되거든요. 원래 그냥 쇠못을 써도 뻥 튀기는데 자기장 세기가. 근데 이거를 달궜다가 쇠못을 천천히 식힌 쇠못을 쓰잖아.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쇠가 가지는 기능은 자기장을 뻥튀기 시켜주는 기능과 자기장을 기억하는 기능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철은. 그런데 전자석이 되려면 뻥튀기 하는 기능은 좋은데 기억하는 기능은 방해가 되잖아. 왜? 스위치를 눌렀어. 전자석이 됐어. 철이 붙었어. 그럼 내가 스위치를 떼면 얘가 자기력을 잃어버려서 후두둑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쇠에다가 하면 기억해버립니다.
이거 여러분들 초록 교과서에 있어요. 쇠 바늘에 자석을 한쪽으로 막 100번, 200번 계속 문질러 주면 바늘이 뭐가 된다? 자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지른 바늘을 스티로폼에 푹 찔러서 잔잔한 비커 물에다가 딱 띄워 놓으면 뭐가 된다? 걔가 나침반으로 바뀌어요. 그 바늘이 자석이기 때문에 스티로폼에 꽂혀 있으면 얘가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달궜다 식힌 쇠못을 쓰면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보다 최소 6배에서 최대 12배, 13배까지 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석 만들기 할 때 가운데 뭐를 넣었다? 쇠못을 넣고 감은 이유가 적은 전기의 힘으로도 강한 자기력을 얻기 위해서야.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강한 전자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첫 번째, 전류를 증가시키면 되죠. 맞지? 두 번째는 촘촘히 감으면 되죠. 길이를 줄이고 감은 수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뮤를 증가시키는 거. 중심의 코어에 쇠못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요거 그림은 4개 다 안 그리고 하나 정도만 그리면 되니까 나머지 필기 꼼꼼하게 지금 하고 이제 저희 전자기력 설명해야 되니까 일단 요거 필기 빨리. 자, 전자기력과 전동기. 첫 번째. 플레밍 법칙. 옛날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플레밍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아까 우리 자기력이란 자기장이 서로 겹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지? 자기장의 중첩으로 생기는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아, 원래 자기력이라고 하죠. 잠깐만. 그러면 전자기력이란 자석에 의한 자기장 영역 속에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죠? 그치.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결국 두 자기장이 겹치기 때문에 자기장이 겹쳐서 도선의 힘을 받게 되는데 이걸 전자기력이라 그래요. 자, 이런 거야. 봐봐. 여기 N극이 있고요. 응? 여기 S극이 있다고 치자고. 응? 그럼 이 사이에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로? 그치. N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란하게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자기장 영역을 뚫고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시계 방향이다, 시계 반대 방향이다, 우리가 볼 때? 전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에요, 수직으로. 그러면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헷갈리면 오른손. 그렇지, 요렇게. 이렇게 자기장이 도니까 시계 반대로 생기죠. 계속 따라서 손동작을 해야 돼요, 오늘은. 요렇게 자기장이 생긴다는 소리잖아. 그럼 봐보세요. 여기 밑에는 어때요? 자기장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대충 같은 방향이다, 그죠? 그럼 여기는 자기장이 강해진다, 약해진다? 강해지겠지. 요 위는요? 자기장이랑 도선에 의한 자기력선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반대지. 그러면 요 위는 어떻게 된다? 약해질 거 아니야. 맞지? 이 자기장 세기의 차이 때문에 이 도선은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힘을 받게 돼요. 이게 전자기력이에요. 왜 위쪽으로 힘을 받느냐? 앞쪽 부분만 간단하게 부르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고 나오는 방향에 전류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약간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좀 자연스럽게 그리려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앞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맞죠?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잡혀 있잖아. 이거 방향을 정리한 학자가 플레밍인데 자, 힘 방향 찾기가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자, 맨 처음에는 원래는 왼손으로 가르쳤어요. 손 꺼내서 엄지 펴고. 이건 손 아픕니다. 조금 따라해 보세요. 엄지랑 수직으로 검지도 펴고, 권총 모양으로. 그리고 엄지와 검지와 수직으로 중지도 펴셔야 돼요. 세 개가 다 수직이 되게. 이렇게 했을 때 위에 있는 엄지부터 F, B, I입니다. 요게 같은 방향인 거지. 오케이? 문제는 왼손으로 선생님이 이거 배울 때는 왼손으로 배웠어요. 중학생 때. 학교 시험 치다가 단체 컨닝 의심을 받은 적이 있어. 생각해봐. 시험 치는데 관건이 뭐냐면 도선이 받게 되는 힘의 방향, 즉 F 방향 찾기가 시험 문제란 말이야.
근데 오지선답 객관식이잖아. 그럼 문제가 두 문제면 방향을 몇 개를 잡아야 돼요? 최소 10개죠. 최대 10개 방향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문제는 그거죠. 이 문제에 도착하는 순서는 과학 성적과 관련이 있겠지. 대놓고 찍는 애들이 아니면. 선생님이 앞줄에 있었거든요. 시험은 번호 순대로 쳐야 되니까. 문제 딱 도착했어. 보기 1, 보기 2, 보기 3, 보기 4, 5. 막 동작을 취해서 넘어갔어. 나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딴 거 문제 풀고 있겠죠. 내가 풀고 한 1분 정도 지난 뒤에 우리 반 반장이 그 문제에 도착했습니다. 뭘 해야 되죠? 1분 전에 내가 한 거 따라 해야 되죠. 잠시 뒤에 반장 옆자리에 앉아있던 부반장도 그 문제에 도착해요. 그러면 걔는 뭘 해야 돼? 내가 한 동작을 따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반장의 동작을 따라해야 되지. 잠시 뒤에는 무슨 광경이 펼쳐질까요? 반 애들 반쯤이라고 있겠지. 문제는 뭐다? 성적이 낮을수록 혹은 그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을수록 손 방향을 맞추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리고 중간쯤 넘어가면 어떤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른손인데, 그러니까 왼손인데 오른손으로 들고 돌리는 놈들이 나타나고요. 양손을 펴놓고 고민하는 놈이 나타나고요. 손가락 방향을 반대로 잡는 놈이 나타납니다. 개판이 됩니다. 교실 분위기는. 시험 치는 날입니다. 하필 우리 반 감독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요. 예, 저 시험 치다 말고 책상 위에 무릎 꿇고 머리 손하고 눈 감고 앉아 있어 봤습니다. 반 전체가. 자, 왼손으로 따질 때 다시 정리하자면 엄지, 검지, 중지가 각각 F, B, I. 생각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죠. 미 연방수사국? 맞지? 요즘에는 오른손으로 가르쳐요. 오른손은 조금 더 손가락이 덜 헷갈립니다. 그리고 손 동작도 좀 더 편해요. 이렇게만 하면 돼. 네, 이렇게 쭉 펴면 돼. 자, 엄지손가락 한 개죠. 전류 방향. 나머지 손가락 여러 개지. 맞지? 자기장 방향. 여러분들은 무거운 물체를 밀어야 될 때 이렇게 미냐? 이렇게 미냐? 이렇게 밀죠. 손바닥이 흰 방향. 그러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 봐봐. 자기력선이 일로 가고 있지? 맞지? 전류가 어디로 흐르고 있어? 앞으로 흐르네? 맞지? 그럼 힘이 어디로 가? 위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엄지, 나머지 손바닥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FBI가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방향을 찾다 보면 딱 한 방향이 양손이 다 힘들어요. 내가 양손을 다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겁니다. 왼손 방향이 꼬이는 방향일 때 오른손이 쉬운 방향이 돼요. 오른손이 꼬이는 방향일 때 왼손이 쉬운 방향이 돼. 응? 둘 다 어려운 방향이 딱 하나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 지금 어느 방향인지 까먹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험지 아래 위를 뒤집어 놓고 풀면 됩니다.
근데 그거 사실은 나는 요즘에 그 시험지 뒤집는 걸 안 해요. 더 쉬운 방법을 대학교 물리학에서 찾았거든요. 대학교 물리학에서는 원래 이때 이 문제 전자기력에서 그 힘의 크기는 자기장 세기 곱하기 전류 세기 곱하기 그 안에 있는 도선의 길이로 표현합니다. 물론 사실 여기에 곱하기 삼각함수의 사인 시타가 더 들어가는데 사실 요거는 고1, 고2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공식이고요. 고3에서 대학교 공식이 되면 요렇게 되거든요. IBL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 이제 우리는 벡터의 연산이라고 하는데 벡터의 외적 이렇게 부르는 수학적인 건데 우리는 그 뜻을 알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뭐다? 방향만 찾으면 된다. 그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요 그림 잘 보세요. IBL이잖아.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전류의 방향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오른손 나사 감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감기지? 엄지가 흰 방향이에요. 오른손 나사 감기를 했을 때 엄지가 무슨 방향이 됩니다? 힘의 방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공식을 토대로 전자기력의 세기는 자기장 세기, 전류 세기, 도선의 길이와 관련이 있고 자, 사인 세타라는 건 뭐다? 나란하면 0 수직일 때 가장 강한 힘이 나온다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요거 빨리 필기 마무리하고 전동기 간이 전동기 구조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한 칠판만 더 하면 되거든. 자, 요거 빨리 필기할 거 정리하고. 전동기, 우리가 이제 속칭 모터라고 불리는 장치죠. 얘는 요런 식으로 구조를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에 자석이 들어있고요. 이 자석에 대해서 요런 자석의 수직인 방향의 네모난 코일 혹은 돌도 동그랗게 말아도 되는데 그냥 이해가 편하니까 네모나게 코일을 말아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요런 식으로 회로가 잡힙니다. 참고로 우리는 요 부분을 정류자라고 하는데 전동기가 한쪽으로 계속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거든요. 좀 이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항상 전기 회로 같은 모양이 보이면 뭐부터 찾아라? 플러스 극 찾기다. 그지? 긴 거, 짧은 거? 긴 거. 자, 여기가 플러스 극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죠. 맞지? 여기는 요렇게 흐를 거고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네. 맞지? 그리고 자기장
둘 다 오른쪽 방향이잖아. 맞지? 그러면 힘은 각각 어느 방향이 된다? 왼쪽 도선은 힘이 밑으로 가야죠. 왜? 봐봐.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감으니까 밑으로 오잖아. 맞지? 전류에서 자기장 쪽으로 감으니까 위로죠. I에서 B로. I에서 B로. 그럼 얘는 힘을 위로 받고 얘는 힘을 밑으로 받는데 요게 지금 우리 회전축이란 말이야. 그럼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자, 요렇게 수직으로 딱 들리면서 전기줄이 끊어지죠. 전선 연결이 끊어지잖아, 정류자에서.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면 힘을 받아서 지금 전선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였잖아, 90도. 그 뒤에 남은 90도를 관성으로 마저 더 도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왼쪽은 힘을 밑으로, 오른쪽은 다시 힘을 위로 받으면서 또 여기로 오고, 또 관성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된다는 거지.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겠죠. 자, 그러면 회전을 더 빠르고 강하게 하려면 아까 말한 F를 증가시키면 되죠. 그래서 B를 증가시킵니다. 전동기 안에 더 강한 자석을 넣으면 강해지겠죠. I를 증가시킵니다. 어떻게? 전압을 증가시키거나 저항을 감소시켜주는 방법을 할 수 있겠지. 세 번째, L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자기장 속의 도선의 양을 늘린다. 즉 얘는 코일을 더 촘촘하게 더 많이 감게 되면 촘촘히 더 많이, 사실 여기는 많이가 더 맞는 말이긴 해요. 촘촘하게 더 많이 감으면 그 부분에 받는 힘이 커지겠지. 이 세 가지를 해서 강한 자석을 하는 거고, 회전의 방향이 반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B를 반대로 바꿉니다.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I를 반대로 하면 되겠지. 둘 중에 하나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건전지의 극을 반대로 꽂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우리 저기 보면 스피커는 결국 뭐냐면 전자석하고 진동판, 전자석과 자석이 붙어 있는 진동판 사이에서 떨림을 만들어서 소리를 만드는 장치고, 조심해야 될 거, 전동기의 정반대가 발전기예요.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반대의 기능을 하고, 스피커의 정반대는 마이크입니다. 구조가, 내부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전동기는 뭐를 하는 거다? 전기 에너지로 운동을 일으키는 장치고, 발전기는 운동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스피커는 전기 신호를 소리로 바꾸는 장치고, 마이크는 소리를 전기로 바꾸는 장치죠. 그래서 사실 스피커는 내가 일부러 설명을 좀 덜 한 게, 원래 스피커는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요 맨 뒤에 단원에 가면 중3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과 보존 파트에 가면 발전기 구조 배우거든요. 전자기 유도라고 맨 뒤에 있어요. 그 부분 할 때 같이 설명하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일부러 뒤로 돌렸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험지 앞으로 내고, 냈나? 수고하셨습니다. 끝!